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망대 선 넘는 통신 수요일 날 재밌었어요. 영지, 투지, 원지, 투지까지 왔습니다. 정신없구만 지금. 네. 근데 진짜로 약간 그 좀 알기 쉽게 설명이 된 건지 혹은 아직까지는 쉬운 내용인 건지 모르겠으나 일단 들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와닿은 것들은 뭐 요즘 전에 얘기했던 요즘 세대 친구들 말고 그 어느 정도 지금 성인이 된 분들은 이 투지폰 시절에 대한 기억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이래서 그때 당시엔 인터넷이 왜 그렇게 실제 인터넷이 아니고 그런 식의 인터넷이었었는지 뭐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남은 얘기들이 이제 또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남은 얘기가 이제 영지, 원지, 투지를 했기 때문에 네. 이어나가서 3G, 4G, 5G 그렇지. 현재 시대까지 네.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G로 한번 넘어가 보면, 네. 그러니까 은 실장 투지폰을 언제까지 썼어요? 투지폰을 한 2000년도 초반까지는 쓴 것 같아요. 2000년도 후반에는요? 후반에는 이제 3G 폰을 쓰고 있었으나 은 실장의 최초의 스마트폰은 뭐예요? 최초의 스마트폰은 윈도우 모바일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옴니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옴니아는 사지 않았고요. 옴니아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옴니아의 아이폰 3GS와 옴니아에서 많이 헷갈려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신 몇몇 분들은 아이폰을 선택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일찌감치 스마트폰의 세상을 맛봤다면 옴니아가 이제 스마트폰이 이런 거였어 하고 좀 실망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단 말이죠. 그때. 네. 저는 근데 그런 호기심이 많았어가지고 3G 시절에 최초의 스마트폰으로 블랙잭이라는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썼었어요. 키보드 달린 거. 네, 그게 되게 예뻤거든요. 맞아요, 그거 이뻤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쓰다 보니까 윈도우 모바일은 진짜 답이 없구나라는 걸 좀 일찍 깨달았어요. 이걸로 쓰면 진짜 사람 복통이 터지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아서 옴니아가 나왔을 때 아이고 저거 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피처폰의 시대가 좀 저물고, 네. 뭐 저는 마지막으로 썼던 투지폰이 고아라폰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궁금한 게 피처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3G가 도입이 됐던 기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있죠. 있는 거죠. 제가 기억에 제가 썼던 고아라폰도 3G였던 것 같아요. 통신 방식은 3G였던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이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네. 음성과 문자로만은 만족할 수 없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뭔가 시각적인 뭔가를 원한 건가요? 더 빠른 통신 방식을 원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G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그런 데이터 통신을 가정하고 만든 통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데이터가 느리지만 통신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무선 데이터 통신을 계속 제공하게 되죠. 여러분 네이트 쓰십시오. 여러분 쇼 쓰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프로모션을 많이 했죠. 쇼 곱하기 쇼는 쇼. 맞아요.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G방에서는 네. 풀 브라우징이라는 건 좀 기대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 컴퓨터로 치자면 모뎀 시절 같은 거죠, 거의. 그런 셈이죠. 네. 그러니까 PC 통신으로 그냥 네. 글자 파란 정도만 글자 이렇게 있고. 그냥 글자만 내려받는 수준이었는데 네. 우리는 이제 눈이 높아져서 네. 핸드폰으로도 네이버를 온전히 보고 싶은 거야. 똑같은 네이버를 보고 싶은 그러다 거지. 보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통신망을 기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데이터 통신에 그 초점을 맞춘 네. WCDMA라는 다음 세대의 통신 방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전에 있던 단어에 뭐가 붙었네요, 앞에. 와이드밴드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그 와이드밴드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CDMA 방식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술적인 기반은 GSM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GSM을 주도하는 유럽에서도 네네네. 이 CDMA가 트래픽을 수용하는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CDMA의 그 코드 분할 방식을 일부 수용을 한 거죠. 네네네. 근데 코어 네트워크 기술 자체는 GSM의 방식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지난 그 수요일 날 얘기했던 걸 잠깐 여기서 짚자면 그 파티로 얘기해주신 다 같이 모여 있는 모임으로 얘기해준 게 이해가 편했는데 그 GSM 방식은 아까 말했던 대로 그 각자의 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1세대처럼 방에 들어가서 대화는 하는 건 맞는데 그거를 아주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게 쪼개서 서로 교대를 하는 방식이라는 로테이션을 거죠.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이 소수밖에 없는 대역폭이 조금밖에 없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쳐가는데 문제가 없었던 방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하면서 CDMA의 코드 분할, 그러니까 한 방에서 동시에 떠드는 그런 방식도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 스마트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심카드라는 걸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CDMA 방식의 그 2G폰을 사용할 때까지만 해도
휴대폰 자체에 있는 그 IMEI라는 네. 고유 번호랑 전화번호랑 매칭해서 이 전화번호는 은 실장의 전화번호, 이 핸드폰은 아망디의 핸드폰,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매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하나당 핸드폰 번호는 한 개밖에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기계는 전 세계 그 각 기계마다 단일 번호가 부여되는, 그렇죠. 단일 고유 넘버가 있는 그런 체계였죠. IMEI라는 네, 그런 고유 번호가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3G 폰이 나오면서 유심이라는 걸 사야 됐었어요. 그렇죠. 3G 폰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핸드폰을 사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맞아, 그런 맞아, 시대가 맞아. 도래를 했죠. 네네네. 이게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이 사용하는 GSM 방식이 네. 기존의 심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네. 그 GSM 방식을 계승해서 WCDMA 3G 방식이 나오면서 WCDMA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그 유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유심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생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서 보면 3G의 WCDMA 방식이 GSM을 계승해서 만든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WCDMA 오픈 초창기에 네. 영상 통화를 강조를 했어요. 네. 은행이나 네. 이런 데서도 계속 영상 통화를 하는 거를 보여주고, 이제 얼굴 보면서 통화해야지 언제 목소리만 듣습니까? 뭐 이런 근데 얘기들 했었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내가 언제 어디에 있는 건지 밝혀지는 게 좀 꺼려지고, 네. 그리고 지금처럼 카메라가 또 좋지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고 3G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네. 라는 것 정도에 머물렀죠. 그렇죠. 근데 최대 속도가 이제 144kbps에서 네. 2.4mbps까지 올라오면서 속도는 뭐 음성, 문자 이런 것들만 하기에는 너무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됐고,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고화질 이미지나 네. 아니면 풀 브라우징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는 통신사들은 그런 것들을 막 프로모션을 안 했었어요. 네. 네.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을 또 알려졌을 때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대역폭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요금제에 대한 체계도 정립이 안 돼 있던 시절이라서 그냥 영상 통화 말고는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기술에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3G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때 바로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이 시기에 또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결정적이었죠. 2007년, 2008년 이때 이제 네.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사랑을 받으면서 네. 휴대폰이 슬슬 컴퓨터를 대체하게 되고, 네. 3G 모뎀을 탑재한 뭐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것도 나오면서 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무선 통신 기기가 폭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내가 스마트폰도 갖고 있지만 네. 태블릿도 하나씩 들고 있고, 네네네. 내 노트북도 무선으로 되는 그런 네네네. 시대가 찾아오게 되죠. 네. 그때 제 기억에 내 이제 노트북이 전 맥북 2008년 맥북 에어를 쓰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그 아까 말했던 그 이제 윈도우 모바일 폰을 이렇게 USB로 꽂으면 네. 인터넷을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어디서나. 그 핸드폰이 터지는 곳에서 어디서나.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친구들한테 쫙 자랑을 하면서, 야, 인터넷이 이렇게 돼? 와이파이가 없어도. 이렇게 자랑했을 때 친구들이 그 받는 충격은 어마무시했죠. 그리고 그 달 고지서를 보는 내 충격도 어마무시했죠. 그때 당시에 와이브로라는 게 또 우리나라에서 막 나왔어요. 밀어붙였었지. 와이브로는 또 이 WCDMA 방식과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도 3G의 일종의 3G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WCDMA뿐만 아니고 그 와이브로, HSDPA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도 있는데 WCDMA가 3G의 좀 대표격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망드가 정리해주신 3G, 그러니까 이 3G, 2G, 1G가 지금 나눠지는 게 결국 제너레이션 1세대 세대를 나누는 거라면, 네. 3세대에 있는 것들은 어쨌든 WCDMA가 대표하고 있고, 네. 거기에 다른 파생들도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문 실장 와이브로 써보셨어요? 저 와이브로 한창 프로모션 할 때 미친 듯이 썼었죠. 저도 와이브로 참 사랑했었는데 네네네. 왜 와이브로 쓰셨던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그 와이브로가 되는 스마트폰이었었어요. 이상한 거 많이 샀네. 네, 저는 그런 남들이 쓰는 걸 별로 안 사고, 이런 게 된다고 이러면서 꼭 샀다가 크게 후회하는 편이었었습니다. 항상. 실장 후회 잘하잖아요. 네, 저는 삶 전체가 약간 후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브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어필을 그렇게 했었죠. 통신사들에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 트래픽에 좀 특화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데이터를 쓰면 요금도 싸게 해줄게. 막 이렇게 프로모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3G 폰 쓰면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너무 비싸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와이브로를 따로 챙겨 다니시면서 네네네. 와이브로가 와이파이로 바꿔주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네. 쓰시는 분들도 일반적인 많았죠. 사용법 중에 하나였죠, 그것도.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통신 규격을 또 하나 갖고 왔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통신사들이. 요즘은 LTE 에그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네.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3G 시절에는 그럼 WCDMA 그리고 또 뭐 와이브로도 아까 얘기했던 3G 시절인 거고. 그리고 뭐 HSDPA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WCDMA 정도고 네. WCDMA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네. 사람들의 욕심도 점점 커집니다. 인간의 욕심이 계속 끝이 없이 인간의 발전하는 욕심은 거죠. 끝이 없고 실수를 네. 반복한다. 실수는 어떤 실수를 했나요? 3G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제 인류는 길바닥에서 동영상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제 사진이랑 그 네이버 브라우징 정도 그리고 또 그런 뭔가 카카오톡 또 카카오톡 초창기에 얼마나 그 춘추전국 시대였습니까? 틱톡 뭐 오만 많았죠. 메신저 그리고 네이트온은 그때까지 주류였단 말이에요. 네. 네이트온이 한 발 늦게 아이고 우리도 해야지 하면서 이제 왔어요. 근데 카카오톡의 그 이모티콘과 또 사진 전송 이런 거에 이제 사용자들을 꽉 잡고 있으니까 뭐 힘을 못 쓰고 결국 카톡 그 전국 시대로 와버렸죠. 그러면서 3G 시절 점점 아방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3G 속도에서도 영상을 찍어 보내는 분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네. 4세대 통신 규격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근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간극이 되게 점점 줄어드네요. 맞아요. 네. 그러게요. 2G는 거의 한 20년을 넘게 썼고 1G 아니 원지에서 2G 오는 데는 거의 반백년 가까이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4G 느낀 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G 한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 있는 거 보면 점점 그 간극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점점 빨리 필요해져. 욕심이 점점 커져. 네. 그 나중에 얼마나 이게 더 간극이 줄여지면은 사실 이 제너레이션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아무튼 3G가 끝나고 이제 4G의 시절이 도래했습니다. 네. 이때는 어떤 차이가 이제 있었나요? 이게 이제 각 세대별로 네. 이게 이 정도는 돼야 3세대야, 이 정도는 돼야 2세대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4G의 경우에는요. 네. 그 ITU라는 데서 그걸 제정을 하는데 네. 아주 파격적인 속도를 제한을 합니다. 뭐냐면 저속으로 이동할 때는 1GBps, 고속으로 이동할 때는 100Mbps 정도의 속도는 지원해야 4세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속 이동은 뭐 기차를 탄다든지 뭐 항만을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걸어 다닐 때는 최소한 1GBps 정도는 그러니까 기가 인터넷이 돼야 된다. 그때 당시 그 3G 시절에서는 상상조차 못하던. 그렇죠. 3G 시절에는 네. 2.4Mbps였으니까 그 속도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뭐 그러니까.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사진도 약간 끊기면서 끊긴다 하는 느낌을 받을 시절의 속도였는데 이제는 유선 인터넷과 동등한 수준을 갖고 와야지만 4G다라고 규격을 내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LTE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예. 근데 LTE는 처음에 3.9세대 정도로 알려졌었어요. 그게 뭐야? 왜냐하면 네. ITU가 내세운 그 속도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근데 통신사들이 LTE를 4G로 포장해서 마케팅하기 시작했고 ITU는 나중에 진짜 4G가 나오면 이게 혼동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LTE도 4G라고 하자. LTE부터 4G라고 하자. 네, 속도 안 맞는데 그냥 4G라고 해줄게. 봐줌. 니네 너무 4G로 우려먹었어. 그리고 그 시절 아까 말했듯이 뭐 이게 3.5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3.9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LTE망이 예전 아까 얘기했던 대로 WCDMA 그리고 3G, 2G 시절만 해도 각 나라마다 좀씩 달랐다면 이제는 거의 전 세계가 LTE를 쓰고 있지 않아요? 이미 WCDMA부터 전 세계가 좀 어느 정도 표준화를 그래요? 이뤄놨고 네네네. 윤 실장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LTE는 이 WCDMA 방식을 발전시킨 방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최대 75Mbps 정도의 다운로드 속도를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100메가의 준하는 속도를 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는 WCDMA 기술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미 3G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LTE를 약간만 투자를 하면 주파수를 약간 올리는 그런 투자를 통해서 커버리지를 유지를 하면서 높은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했듯이 그 전 세계 표준이 되는데 빨리 일조를 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LTE가 75Mbps라고 했는데 요즘 스마트폰에서 속도 측정해 보시면 100메가 넘게 나올 때도 많아요. 그렇죠.
거의 뭐 100메가, 120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4G의 그 조건을 맞춘 거네요, 그러면은. 네, 근데 이 LTE가 어떻게 그 75메가bps에서 네. 이 속도를 낼 수 있었는가에 네.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 네. LTE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초창기에 SK가 마케팅용으로 썼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광대역 LTE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그거는 거예요. KT가 마케팅용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마케팅 용어가 아니고 요거는 실제로 기술 용어인데요. 아, 그래요? LTEA는 LTE 어드밴스가 나오면서 4G의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하게 됩니다. 아, 네네네. LTEA를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네. 주파수 집성 기술이라는 게 핵심인데요. 네네. 주파수 집성 기술은 두 개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LTE망 두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 망을 두 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을 두 개로 꽂아서 쓰는 거예요. 오, 그러다 따블이네. 따블인 거예요. 75메가bps, 75메가bps 더해서 네. 150메가bps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잠깐 반문이 드는 게 WCDMA 시절, 3G 시절까지는 여전히 예전의 방식대로 주파수 하나당 그 내가 기지국을 한 개만 잡고 있는 그렇죠. 시절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LTE부터는 그게 아니고 LTEA부터는 네. 이제 차선을 늘린 거죠. 네네네. 원래는 그러네요. 1차선으로 사용하는데 차선을 늘려서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받아오게 되는 거고 네네네. 여기에 더해서 효율적으로 또 만들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광대역 LTE라는 기술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네. 광대역 LTE는 이 차선의 크기를 늘린 거예요. 그냥 아예 하나의 차선은 쓰는 건 맞는데 그걸 늘려버린 거예요. 주파수의 범위를 넓혔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한때 광고에서도 많이 쓰는데 1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만드는 거 보여주면서 네.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들이 원래는 한 2대 정도 차만 지나갈 수 있던 기계였다면 이제는 6대까지 데이터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파티 얘기로 예를 들자면 이제 방 하나의 크기를 키워버리든지 아니면은 이제 방을 여러 개로 늘려버리든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방의 평수를 키운 거죠. 평수를 키워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되게 그렇죠. 만들어버린 거군요. 그래서 이 광대역 LTE 기술이랑 네네. 그리고 LTEA 기술이랑 네. 합치면 이론적으로 300메가bps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말씀드린 광대역 LTE는 그 하나의 주파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늘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두 배로 늘려서 150메가bps. LTE는 하나의 차선을 두 개로 묶어서 사용하라는 기술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합쳐서 300이네요. 150메가bps. 네. 그래서 광대역 LTE, LTEA를 같이 쓰면 300. 300메가bps.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요즘 나오는 LTE 폰들은 모두 이 기술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300메가bps까지 최대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라면은 비단 이 글로벌 그 추세만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계 자체도 어느 정도는 요즘에 그 기술을 지원하는 기계를 사야만 이 속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사야지 그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2G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G에는 음성만 받았어요. 그렇죠. 전화가 전부였지. 문자까지 정도는 받을 수 있었어요. 네. 3G는 사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4G 때는 이제 동영상을 이제 좀 자유자재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발전하면서 그 산업군도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때까지 뭐 2G까지만 해도 뭔가 문자로 뭐 인터넷 소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했다면 3G로 가면서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싸이월드 이런 사진들을 받아보는 서비스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요. 4G가 되면서 유튜브, 뭐 틱톡 이런 동영상 서비스들이 많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말씀처럼 그러면 통신 규약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거를 좀 미리 답습을 했던 경우에는 훨씬 더 먼저 앞서 나가서 그 산업 분야의 주류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쉽게 그 타이밍을 놓쳐서 실패한 경우 예를 들면 트위터가 인수했던 바인 같은 서비스도 영상을 한 템포만 늦게 나왔어도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손풍을 달 수가 있었을 텐데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자면 이제 5G, 6G를 미리 읽을 수만 있다면 뭐 돈을 좀 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5G는 어떤 것들이 사랑을 받을지, 5G 기술은 도대체 어디서 사용이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사업하시려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처 하시는 분들, 벤처. 자, 이제 동영상, 길거리에서 동영상을 보고 싶은 욕심까지 해결을 했어요. 그게 4G에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5G로 오면서 VR을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고 더 화질이 좋은 8K 이런 것들을 언제 어디서나 보고 싶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까지 나도 통신 필요해 이러면서 이제 자꾸 더 높은 규격에 더 빠르고 더 지연 시간이 짧은 통신 규격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쓰는 그 매개체도 늘어났고 그걸로 할 것도 많아졌다는 거죠. 네,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네. GSM, CDMA, WCDMA, LTE, HSDPA, 뭐 LTE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계속 그 한 세대 안에서도 계속 그 뭔가 기술이 또 새로운 게 기술들이 나오고.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네. 2세대면 뭐 GSM, CDMA 이런 거 나뉘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그 3세대는 WCDMA, 네. HSDPA, Y브로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었고 4G에서도 LTE뿐만 아니고 뭐 LTA, 광대역 그쵸. LTE 이런 것도 다 나눠져 있었는데 5G는 참 다행히게도 네. NR이라는 기술 하나로 지금은 다 좀 어느 정도 그 뷰가 맞춰져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뉴 라디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만들었냐면 네. LTE를 제정한 3GPP라는 회사에서 그 단체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어떤 단체예요, 거기는? 3GPP는 이런 표준 통신 표준을 만드는 단체인데 3G 때부터 만들어서 네. LTE도 이 단체에서 제정한 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 만든 거는 믿을만해 하면서 NR이 이제 표준으로 좀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네. 그 규격이 그 세대를 대표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좀 경쟁을 하는데 그렇겠죠. 5G는 그 처음부터 하나로 정해진 비교적 깔끔한 통신 규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많아질수록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그걸 지원하는 기계들도 다양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대를 딱 먹으면요. 네. 그 기술을 좌지우지하는 그 회사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CDMA의 퀄컴 같은. 그렇죠. 옛날에는 네. 모든 휴대폰의 스티커에 퀄컴 스티커 붙어있던 기억나세요? 그 휴대폰 사면 그거 먼저 떼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회사에 어마어마한 로얄티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다 보니까 돈이네요, 돈 결국에. 결국 돈 싸움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표준 단체 3GPP에서 내놓은 NR 뉴 라디오라는 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5G는 많은 이제 보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4G 초창기처럼 그 LTE가 처음에 75Mbps밖에 안 나오는데 4G로 인정받을 것처럼 그 약속이 잘 지켜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5G 통신은요 이론상으로 최대 20Gbps까지 낼 수 있는 통신 방식입니다. 무선 통신인데 20Gbps가 나온다고요? 요즘 집에서 쓰는 게 1Gbps 맞아요. 막 기가 인터넷 쓴다 이러면 1Gbps인데 여기에 20배에 달하는 유선보다 빨라지는 거네요. 이제. 그렇죠. 4G가 원래 내세웠던 최대 속도인 1Gbps에 20배에 달하는 속도인 거죠. 네. 그리고 5G에서는 그 무선 통신의 가장 큰 단점으로 내세워졌었던 지연 시간도 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지연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은 실장한테 형 하고 전화하면 은 실장이 라고 바로 대답을 하는 통신 방식이 있을 거고 형 이라고 불렀을 때 그건 거의 파발 아니에요, 파발? 아니 그 레이턴시 지금 이 지연 시간이라는 게 그 기술에 따라서 그럼 이게 갈리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 있느냐, 고려가 안 되어 있느냐인데 5G는 1ms 이내로 줄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초만큼 속도가 나야지 5G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1초도 아니고 1000분의 1초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할 때 마우스의 지연 시간이 1ms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음성 데이터 주고받는 게 그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음성뿐만 아니고 모든 데이터가. 근데 이제 4G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양호하고 아주 4G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했을 때 20ms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20분의 1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빠른 반응 속도를 요구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 그 장소에 없어도 그 장소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뭐 VR 콘텐츠라던가 아니면 고사양 게임 스트리밍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트리밍 영상 스트리밍이 아니고 실제로 은 실장이 뭐 이렇게 실제로 컴퓨터가 없지만 실제로 게임 플레이스테이션이 없지만 저 멀리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우리 집에서 꼭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게임 스트리밍을 5G의 마케팅 요소로 계속 삼고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활성화가 될지 아니면 그 3G 시절의 영상 통화가 마치 4G에서 활성화가 됐듯이 다음 세대를 위한 발판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어찌됐건 여기서 잠깐 볼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시절에 지금 타겟되고 있는 산업군이 어쨌든 그 좀 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어떤 산업군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면 좋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G는 어떻게 이런 빠른 속도를 제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이미 길도 다 뚫을 만큼 크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쓸 수 있는 데를 다 썼어. 그래서 5G는 좀 이사를 갑니다. 더 높은 주파수로 이사를 가요. 그래요? 네, 지금까지는 LTE의 주파수 내역이 일반적으로 1GHz 미만이에요. 뭐 800MHz 이런 걸 쓰는데 5G 통신 방식은요.
서브 6GHz라고 해서 네. 6GHz 미만, 6GHz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네. 최대 300GHz까지의 주파수를 사용을 해요. 아예 팍 늘려버렸네요. 팍 늘려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파수를 높이면요, 그 대역폭도 넓어진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3.5GHz 방식을 네. 일단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왜 이걸 안 썼을까요? 3G 때도 3.5GHz 쓰고 네. LTE도 막 한 100GHz 썼으면 됐잖아. 그렇게까지 인간의 창의성이 좀 발달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요. 이게 왜 그랬냐면 네. 주파수가 높아지면요. 자연스럽게 그 주파수의 신호가 약해집니다. 배운 것 같아. 소리 배울 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파수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고음으로 갈수록 네. 사람이 이제 예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음향 배울 때도 고음에 있는 걸 다듬기가 되게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신호가 약하게 들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그래서 비슷한 맥락인가 보네요. 그런가 봅니다. 네. 그래서 주파수가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좁아져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 물체를 통과할 때 신호 간섭을 받는 케이스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벽을 뚫는 것도 힘들어질 테고. 그렇죠. 네. 뭐 어떤 높은 건물 있는 데는 전화가 안 그러니까요. 터지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5G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좀 완전히 새로운 기지국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뭐 어떤 거요? 기지국 방식이요. 기지국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셀룰러 방식을 계속 맞아요. 이용해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그 셀룰러 방식을 더 잘게 쪼갭니다. 네. 잘게 쪼개서 스몰 셀, 매시브 MIMO, 빔포밍 기술 이 세 개가 5G의 핵심 기술이라고 해요. 세 개가 묶어서 이제 5G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간섭을 많이 받는 높은 주파수의 특성을 네. 이겨내기 위해서 네. 기존에 뭐 한 5km마다 1km마다 있었던 네. 이런 넓은 기지국 커버리지를 네네. 250m 정도로 줄입니다. 그러면 거의 동네가 아니죠. 아니라 거의 블럭 단위로 네. 생기는 거죠. 건물 한두 개 사이에 무조건 기지국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스몰 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 셀룰러였다면 이제는 셀룰러가 된 거예요. 셀룰러 같은 네. 거군요. 아주 그 기존에 있었던 기지국을 아주 잘게 쪼개서 네네네. 더 250m 다니면 거의 뭐 1km마다 그쵸. 4개씩 네. 있는 거니까 집마다 건물마다 하나씩 있다고 봐도 마찬가지인 거의 거예요. 와이파이 네. 수준으로 네네. 그 셀을 아주 잘게 쪼개는 네.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5G 기지국들은 기존 3G, 4G 기지국들에 비해서 아주 크기가 작고요. 그리고 아주 낮은 전력을 사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배터리의 영향도 있을 그렇겠죠. 테고, 네, 전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기계가 작아지니까 가능해진 거네요. 그렇죠. 완전 초고밀도 직접 회로가 나오면서 그렇지. 전력 소모량이 점점 낮아지는 영향도 있을 사실 겁니다. 생각해 본 대로 그 원래 기지국이 있던 것처럼 이런 송진탑 하나를 250m마다 박는다고 생각하면 보통의 나라는 도입할 수 없는 방법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매시브 MIM 기술, 그러니까 매시브 네. 덩어리가 되는 네. 아주 큰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네네네. 동시에 더 많은 접속량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전력 소모는 더 작아졌지만 네. 그 셀의 크기가 더 작아지면서 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순간적으로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어떤 뭐 지표가 열리고 있어. 네네네. 근데 거기 사용자들이 250m에 있는 그 작은 셀에 네. 다 붙게 되면 네. 네트워크가 마비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5G는 애초에 처음 나올 때부터 IoT, 그러니까 네. 사물 인터넷을 상정하고 만들어졌는데 네네네. 사물들이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네. 사물들이 계속 데이터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쏘니까 걔네들은. 우리 집 가습기 지금 네. 현재 습도가 얼마인지, 네. 공기청정기 우리 집 미세먼지가 얼마인지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매시브하게 데이터를 보내도 멀티플로 아웃풋을 할 수 있게끔 네네네네. 데이터 그 기술을 구현을 했고요. 네. 그래서 최대 20배가 넘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보다. 네. 마지막으로 네. 더 작아지고 더 세분화된 이런 기지국들이 네. 나를 더 잘 찾을 수 있게끔 아. 빔포밍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파가 이렇게 흐트러지는 예. 전파는 원래 흐트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히 이 기기가 있는 곳으로 잘 집중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빔포밍 기술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사용자가 있는 쪽으로 그치. 신호의 강도를 대폭 증폭을 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기존의 이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넓게 두루두루 빠른 속도를 공급하고 있었다면 네. 이제는 그거의 한계는 맛봤으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그걸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이 신호를 쏘게 만들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사용자가 느끼기에 그 사용자한테 명확하게 탁 꽂아서 데이터를 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느끼는 사람은 훨씬 더 빠르게 느낄 테니까. 네. 아. 우리 에어팟에 빔포밍 마이크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있는 데이터를 정확히 네. 에어팟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기술들이 도입이 됐다고 볼 수 그게 있을 이제 것 같고요. 데이터로 도입이 된 거군요. 네. 무선 통신으로. 네.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5G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5G가 진짜 5G일까요? 지금 사용하는 거. 네. 왜냐면 저는 지금 이 설명들을 들으면서 제 주변에 이제 5G 개통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 설명을 다 따르지 못하고 있거든. 안 해주는 것 같아 내 느낌에. 얘기 들어보면. 왜냐면은 건물 안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지. 속도도 LTE보다 느리다고 그러지. 네. 지방 사용자들은 거의 말도 못하지. 일부러 LTE로 낮춰갖고 쓰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물론 기술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쓰고 있는 5G는 진짜 5G는 아닙니다. 그럼 짝퉁 5G입니까? 5G 일부 기술만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초창기 LTE가 4G로 포장이 된 것처럼 그거네. 가장 큰 문제점이 주파수에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폭이 아직 안 늘어났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5G는 애초에 고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걸 상정하고 만들어진 규격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4G보다 높은 3.5GHz 대역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5G가 네. 그러니까 4G가 뭐 800MHz, 뭐 1800MHz 이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3.5GHz면 그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5G는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규격이 아니에요. 애초에 한 28GHz 이 정도 이상을 사용하는 밀리미터파를 사용을 하도록 그 규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참 멀었네요. 그러면 올리려면. 그렇죠. 그래서 진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고주파수 대역인 밀리미터파, 그러니까 28GHz 정도의 그 주파수는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그 범국가적인 협약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데이터 그 주파수를 경매를 해서 이 주파수 대역을 어느 통신사가 어느 정도로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그냥 진짜 우선적으로 도입만 한 거네요. 거기다가 심지어 지금 5G가 쓰고 있는 3.5GHz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용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예요. 쓰던 거에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섭이 큽니다. 안 그래도 신호가 약한데 간섭도 크다 보니까 5G가 점점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사실 레이더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거 할 때는 뭐 안보적으로나 국가 정세적으로 봤을 때 그걸 지키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기지국의 전원을 껐던 사례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레이더에 간섭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LTE를 썼겠네요. 이때는 아직 5G가 상용화되고 있을 때는. 네네네. 그래서 밀리미터파, 그러니까 밀리웨이브 기술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5G의 존재 목적인 그 저지연성 가지지도 못했고 속도도 그만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5G인 셈이죠. 근데 그러면 진짜로 이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통신사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됐어 이제 5G야. 그리고 뭐 이발소에서 우리가 막 약간 조롱거리로 삼으면서도 놀렸었지만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직원들 다 깨워가지고 무조건 개통 1순위 개통 해야 돼 이러고 억지로 개통까지 시켜서 그 전 세계 1등이란 타이틀까지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용으로 쓰이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그 상품으로서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게 되게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 실장이 말한 얘기 하면서 오늘 특집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작년 4월 3일 오후 11시에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도 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부끄러워요. 되게 부끄러워요. 실장이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4월 5일 날 원래는 상용화를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버라이즌이라는 통신사가 4월 4일 날 상용화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산업 스파이가 있었던 거야? 뭐야? 기습적으로 4월 3일 날 5G 전파를 쏜 거죠. 전파를 쐈다는 게 이제 상용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역사책에 5G를 최초로 상용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좋은데 사실 이게 좋은 걸로 국뽕을 맞아야지 좀 좋은 건데 그걸 준비하던 그 버라이즌 입장에서는 되게 뻥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버라이즌은 쟤네가 하는 거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라고 해서 3GPP에 어디가 진짜로 5G를 먼저 상용화한 나라야 라고 했는데 3GPP가 아직까지는 그 대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물리적으로 먼저 했으니까요. 그래서 버라이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밀리웨이브,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기술도 아니고 유명인들한테만 개통해서 해주고 실제 실사용이 아니었죠. 뭐 김연아 씨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페이커라든지 이런 SK텔레콤 그 광고 모델들한테만 5G 스마트폰입니다 하면서 줬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완전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야 사실 이발소에서 이미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아망드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확실히 5G 기술력이 우리나라에 그걸 100% 이건 5G입니다 하고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선도입을 한 건 맞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5G의 진짜 속도를 내준 28GHz 대역을 사용한 5G는 올해 안에 상용화가 될 전망입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군요. 이미 미국에서는 근데 버라이즌은 출시 때부터 일부 지역에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를 사용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다운로드 속도가 그래서 스마트폰에 4.2GBps 나온대요. 유선보다 몇 배가 빠른 거예요. 유선보다 4배가 빠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특히 아직까지 이 밀리웨이브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기술 자체를. 그러니까 갤럭시 S20 시리즈가 우리나라에서는 3.5GHz의 대역에 5G만 지원하도록 출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밀리미터 8을 지원을 해요. 똑같은 기계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용자들은 제 속도도 못 내는 5G 스마트폰을 비싼 비용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셈인 거죠. 가격은 똑같잖아요, 거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5G가 제 속도를 내는 시기가 언제쯤 될지 이걸 지켜보면서 5G가 실제로 이제 밀리웨이브를 지원을 할 때, 밀리미터 8을 지원을 할 때, 28GHz의 주파수를 지원을 할 때, 그때 통신사가 어떤 마케팅으로 어떻게 비용을 올릴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데 있어서 오늘 특집을 좀 잘 들으셨다면 어느 정도 좀 기반 지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미 뭐 LTA SK에서 마케팅할 때나 뭐 광대역 LTE 마케팅할 때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그 상품이 나오면서 스마트폰도 새로 똑같은 라인업인데 하나 더 내고 뭐 이제 요금제도 일부 그거 전용 요금제 또 나오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걸로 인해서 아망도 말씀대로라면 추후에 지원해줘야 되는 28GHz에 있는 대역폭이 진짜 5G 속도인데 그게 마치 그동안은 아니었다가 새로 나온 것처럼 또 마케팅이 될지 이제 똑똑한 소비자라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6세대라고 안 하면 다행인 것 같아요. 6세대라고 하면은 그 3PPA에서 뭐라는 거야 쟤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제서야 야 안 되겠어 니네 최초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좀 재밌게 떠들어 봤는데요. 뭐 저희의 생각이 다소 반영됐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게 맞는 거니까 뭐 똑똑한 소비자라면 5G 시절을 넘어가는 시점을 그때쯤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고요. 원래는 이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까지도 이번 주 특집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대본에 보면 딴 게 많은데 많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특집을 준비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꿈이 참 야무지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까 잠깐 나왔던 뭐 벤처에 대한 얘기, 벤처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또 이 통신망을 먼저 알게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IT 시장을 살려면 이걸 알아야죠. 이번 특집이 많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저희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 방송을 좀 아쉽게 한 주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에 긍정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이제 긍정이 와요? 드디어 긍정이 돌아오는군요. 와야 돼? 보고 있니? 긍정 씨가 돌아오는 특집으로 해서 다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한 주 저희 오래간만에 한번 쉬어가는 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 그리고 파티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아망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